독서실도 안 가고 스튜디오에 왔어요. 근데 잠깐만. 아니 제가 저희 고3 맞아요? 23년째 수험생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머리띠하고 있으니까 네. 파업하는 사람 같아요. 네. 수험생이죠, 수험생.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좀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될지. 2024년도 대입 수능에서 킬러 문항의 실종 사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저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찍어서 맞추는 쪽에 이제 집중하는 네. 맨 마지막에 이 문제집 맨 마지막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번 수능에 이 킬러 문항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오늘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의 이제 발표 내용이고요. 9월 모의 평가 때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문항을 빼주면 학생들이 이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멘붕에 빠진 수험생들이 많았다라는 게 현장의 전언입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니까 수능이 쉬워지는 건가? 그럼 교과서 중심으로 해야 되나? 근데 교과서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뭘로 해야 되는 거지? EBS를 봐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정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본격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 문구에 귀가 번쩍 뜨이긴 하네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네. 이제 방향성 자체는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이게 맞는 이야기냐라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짧게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해오고 길게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준비하는 일찍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처럼 한 수험생을 한 23년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빌드업을 해온 세월이 있는데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방향이 흔들린다? 좀 복잡해진다라는 얘기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 마라톤 42.195km 달리고 있는데 30km 왔을 때 룰을 바꿔버리면 이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만점자가 쏟아졌던 2001년 같은 물수능은 안 된다. 이 2001년 물수능이 이제 제가 봤던 그때 만점자가 66명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뽑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한두 문제만 틀려도 굉장히 좀 순위가 엇갈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물수능에서는 항상 관점이었습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또 나와 있거든요. 잠시 후에 또 현장 이야기 저희가 또 들어보기로 표정이 하고요. 안 좋아요, 지금. 네. 이게 그 항상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의 일환은 아닌 거죠?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 네. 넓은 범주에서는 교육 개혁의 이제 한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대통령의 이 발언이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이전부터 강조해 왔었던 포인트인데 그동안 교육부에서 이 관계 부처에서 제대로 지침을 수행하지 않았었던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수능 시험을 5달 앞두고 수능 출제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을 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입니다만은 전 정부 인사였던 원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 지침에 제대로 이제 안 따랐던 거 아니냐 답답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이야기까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제 옹호성 발언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또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거든요. 예. 선무당 사람 잡듯이 뭐 하나가 꼽히면은 바로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고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 발로 나온 건데 이거를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없는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핵심은 공정 수능입니다. 이것이 공정 공교육입니다. 교육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정쟁 만능주의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제대로 지킨 거냐 아니냐.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싸우는 핵심 쟁점 중에 하나 그겁니다. 올 초에도 생각해 보시면
주 69시간제 논란이 이제 불거졌을 때 그때도 대통령실에서는 노동부가 제대로 이 수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질타가 있었고요. 작년에 만 5세 입학 정책이 논란이 됐을 때는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이 네. 전격 이제 이 경질 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정책을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은 이게 이제 부처에서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임 전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일단 던져놓고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을 잘못 전했다든지 네. 담당 국장이 제대로 지침을 수행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 쪽의 주장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부정을 하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침을 줬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못한 거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도 전문가지만 입시는 윤 대통령한테 배울 정도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개편 후에 특히 김성애 소장이 많이 불안해했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땅히 부를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미리 연락이 오셨던데 전화가 안 오셨던가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네네. 자, 장례 정리하고요. 자, 바로 들어가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입시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헛다리 짚은 것임을 분명히 해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네, 어우 아주 그 단위가 크네요. 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46만 원, 3년을 곱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응시할 것으로 보이는 학생 50만 명 곱하고요. 거기다 12달을 곱하면 8조 2,800억 원이 나옵니다. 이만한 시장에 걸려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사교육비가 이만큼 평균적으로 들고 있다는 것. 뭐 이 돈의 몇 배를 내서 하는 학생도 있고 안 내서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모두가 이런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3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입시 정책은 3년 전에 정해집니다. 즉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내가 대학 입시는 이런 식으로 치르겠구나. 수능의 기조는 이렇겠구나라고 알고 3년 동안 매일 똑같은 연습과 훈련들을 반복하는 거죠.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그래서 갈고 닦아서 육모까지 딱 온 겁니다. 육모라는 것이 6월 모의고사를 뜻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3모 때는 3월 모의고사 때는 재학생들끼리만 똔똔이 보는 겁니다. 근데 6모 때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성적이 진짜 어디구나. 왜냐하면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아 내가 1등급, 2등급, 뭐 몇 등급이구나 알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시험의 채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지금 자 6모 킬러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너 경질 너는 나가고 사퇴 자 9월 모의고사 준비해 이래 버린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전화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애가 저녁을 못 먹고 숟가락을 던지고 나갔답니다. 아, 실제로. 아니 정말입니까?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요? 육모를 끝내고 나서 본인도 뭐 잘 안 된 게 있으니까 심기일전에서 구모를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번 수능은. 육모하고 구모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거는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절망적인 얘기인 거죠. 굉장히 진지하시네. 네. 고3 아빠니까요. 그러네요. 네. 지금 들어왔죠, 집에는 지금은. 지금은 공부하고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걱정이 돼서요. 우리 애는 지금 몇 년을 걸러서 하는 일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고3 아버지의 심정은 잘 들었습니다. 네. 8조 정도를 적었는데 아마 3개 연도를 얘기한 것 같고요. 3학년까지.
제가 적은 26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작년도 사교육비에 대한 총액입니다. 접근 방식은 비슷하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막 혼선되면서 괜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혼란들이 더 가중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이른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되면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회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당연한 거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교육 문제가 촉발됐던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건데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는 아쉬움이 일부 남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게 되는 교과 과정을 벗어난 데서 나오는 문제를 없애서 수능을 낸다 그래서 그 수능이 이른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물수능으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으로 볼 수 있고 네. 물수능, 불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아니 대학에서나 배울 법한 문제들을 수능에 곳곳에 넣게 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교육 정책은 긴 호흡으로 예민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정책은 100년지 대계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비리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수시 정시 비중을 바꾼다거나 하게 되면 대혼란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킬러 문항을 빼자라고 하는 일들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바가 있었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킬러 문항들을 내지 말자고 하는 부분들이 대입 전체에 대한 제도를 흔드는 것과는 좀 별개 좀 다른 다른 문제다.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5개월 전에 킬러 문항의 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이미 법안소에서 논의가 됐고요. 제가 회의록을 쭉 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교육부 차관과 강민정 의원 등이 앉아서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교육부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 거 없다. 다 교과서 안에서 출제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건 과도하다.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투로 차관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육모는 제 아들이 봤으니까 잘 아는데 네. 교과과정 바깥에서 나온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뭐 사탐에서 조금 우겨볼 수 있는 성질이 있을지 몰라도 EBS랑 잘 연계가 돼서 문제가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부는 정확히 이번 육모를 찍어서 교과과정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입 국장을 경질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씀 주신 그런 평가는 사교육 업계의 평가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많은 이 교육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른바 대학에서 배우거나 정말 이 교육과정 내에서 알 수 없는 애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숱하게 나왔고 그런 문제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그 내용들을 공약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같이 공의 문제를 인식해서 이 일을 했던 건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많은 정치적 메시지가 섞이니까 수험생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혹시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거 달게 봤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수험생들이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부모도 불안할 수 있고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 난이도에 대한 변별력 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머지 수능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서 역할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내내 지금 수험생 부모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교과과정 바깥이라는 거 없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킬러 문항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교과과정 바깥에서 하지 않은 지는 꽤 됐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들으신 얘기를 들고 들어와서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조직이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수정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브리핑 진위가 내용을, 왜곡됐다면서 이렇게 뭔가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 이거는 조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 장관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나가게 됐을 때 갖고 오는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죠. 네. 애당초에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가 혼선이 더 커졌던 것인데 교육부 장관이 애당초부터 조금 분명하게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로 국민께 혼선을 주는 일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런 데 부족했다면 윤석열 정부가 겸허하게 고개 숙이면서 이런 일을 또 고쳐나가겠다는 저 말씀입니다. 2년 동안 같이 방송했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겸허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그런 기조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교육부가 이날 보고 내용에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중간에 갑자기 대통령이 밀어 넣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가부 때도 여가부가 내년 예산 보고하는데 폐지해라고 지시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즉 올라오는 보고안건과 상관없이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수능 난이도 문제로 휘말려 들어갔던 건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 100년지 대계를 세우기 위함이고 거기다 76세 이배용 위원장을 세웠으면 그분이 알아서 교육정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인데 수능 난이도는 이렇게, 킬러 문항은 이렇게, 교과과정은 이렇게 세세한 지시를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로 던지고 교육부 장관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 적으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방탄국회 비판을 받아왔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네. 이게 또 깜짝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아,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기존에 했던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언급도 했는데요. 오,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요, 이거? 428억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 보이는데 예.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예, 뭐 김병민 의원이 좋아하는 가격이죠. 428억. 네. 입에 달고 사는 가격입니다. 대장동 428억 이재명, 대장동 428억 이재명. 네, 네. 달고 사는 이야기인데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할 때 기소 내용에 넣지 못했죠. 넣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양쪽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던진 겁니다. 당내에는요 굉장히 큰 분란을 막았습니다.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또 청구가 됐는데 당내에서 20명 혹은 30명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안에 반대해서 슬쩍 찬성표를 던져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당내는 굉장한 내분에 휩싸일 겁니다. 사실은 본인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찬성을 던진 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명 대 반명, 뭐 친명, 그런 명, 저런 명 다 나눠서 막 엄청나게 싸움을 할 텐데 그 싸움을 이재명 대표가 다 지금 덮고 한 방에 정리를 한 상황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고요. 네. 외부적으로는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을 대장동에서 떼어 먹었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직접 혐의를 제시해야 된다만 되는 상황. 검사 중에 그 누구라도 자신이 있으면 자, 대통령님, 장관님 428억 이재명 대표가 횡령한 거 사실입니다. 제가 기소하겠습니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네.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서 풀려나게 되면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패배로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졌죠. 네. 열심히 인터넷에 거짓말 탐지기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저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목청 높아 외쳤는데 네. 정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불체포 특권 방탄으로 똘똘 막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때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 받아서 검찰이 잘못된 수사임을 입증하지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거짓말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대답이 없거든요. 네. 그때 가서 또 국회의 절차가 이래서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 탄압의 수사가 이래서 어떤 방식으로 말받기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 탐지기가 진짜 이재명 대표의 속내 진심인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대표 연설 쭉 보면서 재밌었던 대목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할 때 막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와 시끄러웠잖아요.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딱 말하는 순간
쫙 조용해졌어요. 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김병민 의원도 이제 그런 생각이신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외통수에 걸린 느낌. 아니 뭐 이제 두고 보면 알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외교 등 뭐 오포 정권. 뭐 그다음에 압구정이라는 표현. 압수수색, 구속, 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내일 김기현 대표의 교수단체 대표서를 들어보시라. 답이 들어있겠죠. 아. 열심히 뭐 적고 계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는 도중에 네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열심히 뭘 적었어요. 예. 대역행의 시대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자. 김최고 이거 네. 좀 번역 좀 해주세요. 아, 무슨 말로 대갚아주지? 고민하고 곱씹어서 썼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저 얘기를 듣고 오늘 2시에 최고위원회 회기하기 전에 모여갖고 내내 저 얘기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줄까? 예. 내일 내일 연설 김기현 대표의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에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네. 정체가 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네. 김준일 취재가 에디터. 아닙니다. 취재가 네. 아닙니다. 자 최욱이 네, 최욱이. 예. 북이 아나. 야 같은 기자 돌림인데 북이 모르나. 우기 북입니까? 우기 아, 얘가 북이에요? 부산 갈매기의 약자지 라고 북이가 들고 있는 것이 부산을 대표하는 무엇인가? 자, 부산 어묵. 부산 꼬치. 어묵. 예. 자, 배는 바로 부산 이즈 레디. 부산은 준비됐다. 네. 뭐가 준비됐을까요? 바로 엑스포 아닐까요? 엑스포입니다. 네, 예. 네, 네.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경쟁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의 최대 경쟁 도시가 어딥니까? 자, 부산은 준비됐잖아요. 네. 부산 이즈 레디. 누구냐? 사우디와 사우디. 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 사우디하고 우리나라 부산이 2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원래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유치전에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독주죠. 네. 아무도 없으니까. 사우디의 강점은 뭔가요? 사우디의 강점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돈질이죠. 오일머니, 오일머니. 오일머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대한민국에도 방문해서 그때 MOU 엄청 체결했잖아요. 돈에 있어서는 막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직접 PT를 한다니까 네. 원래 빈살만 왕세자가 아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정이 없던 파리행을 결정을 했다. 지금 급해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사우디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우디는 그 네옴시티라고 사막 한가운데 도시 네.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홍보를 엄청 하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사우디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중국. 그거 좀 걸리는데요.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2025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이미 이게 열리기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2030년에 한국이 열리고 그런데 중국은 2035년을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번 연속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은 요번에 좀 제끼자. 요게 중국이 조금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산 엑스포가 열린 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자, KDI 한국개발연구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관람객 5천만 명. 와.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 61조 원. 와. 그리고 일자리 최대 50만 개까지 창출할 수 있다라는 진짜로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 월드컵 이런 거는 올림픽 이거는 한 달이잖아요. 이거는 반년입니다. 와, 6개월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보다 4배 경제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예. 93년에 대전에서 엑스포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난리였는데.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그죠? 여수에서 또 여수. 엑스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이런 규모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엑스포랑 요때 엑스포랑 조금 다릅니다. 엑스포에는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인정 엑스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했던 거는 그 대전
그리고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거든요. 인정 엑스포는 아예 주제가 딱 주어지고요. 기간도 3개월이에요. 그런데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이 유치하려고 있는데 이거는 6개월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가 좀 다양하고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참가하고자 하는 그 국가들이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엑스포는 무조건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하면 좋죠. 예. 다만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도 이 시설물 관리로 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엑스포가 만약 유치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엑스포가 과거에는 신문물을 이제 소개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환경 이런 것들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 유발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사전 준비, 행사 잘하고 사후 관리 이렇게 잘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언제 결론 나고 언제 발표가 되는 겁니까? 최종 발표가 언제지 진짜 궁금한데. 오는 11월에 마지막 PT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국운의 상승 기운이 있거든요. 있어요, 진짜로. 정부에서 나오셨어요? 못 느끼시나요, 진짜? 공영방송에서 무속은 안 됩니다. 무속 안 되나요? 네. 자, 네덜란드가 일단은 서유럽 최초로 한국 공개 지지했어요. 파푸아 뉴기니 마셜제도 태평양 국가들도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1월에 한 번 더 PT 잘하면은 그때 최종 우리가 또 결정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온 힘을 다해가지고 좀 염원해줘라. 네, 우리 이제 어묵도 같이 먹어주고 이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준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론 경기장 밖에서 볼 때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와는 한 발짝 떨어져서 민심과는 한 발짝, 아니 두 발짝 더 가까운 곳에서 할 말은 하는 여의도 마이너리그. 김용남,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웃으면 어떡하니? 아니 이거 참 너무하네. 그래도 리그에 껴있는 게 어디예요? 참 성격 좋습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은 최소 1회 이상 의원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유일한 0.5선. 이분들도 원내 진입을 매우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게임 한번 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이 가운데 22대 원내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는 분을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힘든 사람. 네, 현실적으로. 의사진행 발언. 오른손으로 찍습니까? 왼손으로 찍습니까? 우파요? 좌파요? 그거는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다 각자 찍으셨고. 근데 박원석 의원 2표 나왔어요. 투표 나왔습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님은 박원석. 왜 그렇게 보시죠? 정의당이 요새 힘들어요. 당 사정이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제가 너나 잘하세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자기를 찍었어. 왜 본인을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그게 꼭 들어가고 싶나? 저는. 그래요? 네. 네. 국민의힘 2명, 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 친윤이 없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친명도 없어. 아니, 그런 거 왜 분류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진짜.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우리가 알잖아요, 내신을. 네네. 자, 잡담 금지해 주시고요. 네, 장례 정리하고 빨리 출발해야 자, 될것 언제든 같아요.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준비가 된 네 분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네 분과 함께 여의도 마이너리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이 쉬었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왜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 목 쉬실만해요.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쉴 정도로 열변을 토했는데요. 그 열변의 대부분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고 어떤 점을 주목하셨는지 누가 먼저 궁금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톤이 일단 높잖아요. 너무 높았죠. 목소리도 컸어요. 네. 그리고 제스처도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대중 연설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께서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아름다웠다. 위해서 네네네. 지금 열정적인 모습 약간 위태위태했거든요. 옆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김용남 의원의 발언을 본인의 당적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니 정신을 아직 놓지 않았잖아요. 네네네네. 비슷한 가닥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비판할 때 당대표 선거 때부터 용대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듯한 흔적이 많이 보였잖아요. 용산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예. 용대실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 모르는 시청자들이 더 라이브 보는 분들은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자 용산 대통령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닉네임이 뭐였었냐면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이다. 본인의 취지는 없고 본인의 소신, 소명의식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집회장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태극기 부대가 들어온 듯한 인상을 착각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해요. 그 누구예요? 그 누군가는 용대실의 그 본사 사장이겠죠. 본사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밖에 없었다. 그럼 이 성격은 이제 정치적 성격은 명백합니다. 본사 소장이 뭘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 잡고 오로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힘의 미래 비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로지 이재명 잡고 민주당 비판하는 게 우리 여당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이 정권의 성격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 본인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선 성공적인 연설이다. 국힘을 위해선 완전히 패배작이고 국민을 위해서는 그냥 안 해내는만도 못했다. 아유. 예.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 들으니까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협치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아니 친명의 대리인이 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본인도 소화가 안 되는 말은 좀 삼가주세요. 빨리 다음 네. 순서로 네. 저야말로 진짜 문재인 정권 비판 엄청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바꿀 때는 뭐 어쨌든 불만이 좀 있으니까 바뀐 정권이 더 잘해라 이렇게 이제 정권을 준 건데 네. 그러면 그 얘기보다도 이래서 우리는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사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그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연금개혁 이런 거 하기로 해놓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들, 비전 이런 것들을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실에다가 정부에다가 이거 우리 하기로 한 거 여당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좀 점잖게 정책적 대안을 좀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좀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아쉽게 것 같아요. 느껴졌다. 네. 그 국회 저 본회의장 마이크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저게 꺼지지 않고서는 목이 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셨는지 아마 정말 성능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마이크 중에 그렇습니까? 하나예요. 예. 근데 저렇게 목이 쉬었다는 것은 김기현 대표께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을까? 예.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아마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 연설에 자극을 많이 받으셨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비슷한 저는 점이에요. 그게 꼭 뭐 용산 그 대통령실이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대표가 존재감이 없다. 좀 약하다. 김 대표가 아니고 김 대리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심하네요. 그런 걸 너무 의식했던 게 아닌가 네, 그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내용도 좀 전에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보통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가 뭐라고 하든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도전이 뭐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과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이런 비전을 주로 제안을 합니다. 아주 거시적이고 네. 그리고 점잖은. 근데 저렇게 야당과 지난 정권을 비난하는 대표 연설은 전 처음 봤어요. 그래요? 원내대표도 저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부대변인 정도가 정당에 네. 상대당을 막 그 정론관에 나와가지고 공격할 때 그런 어떤 이 톤과 그런 매너와 그런 내용이어서 네. 다소는 조금 어제 의외였고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이 다 원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이거는 불쾌한 내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 수를 10%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30석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이 발언은 왜 나온 건지. 정치 개혁의 방향, 뭐 그게 선거구제 개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 첫 번째는 국회 해산이겠죠. 국회 꼴보기 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거는 우리 헌법상 불가능하고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거. 저는 평소에 정수 좀 줄이자는 주장을 그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19대 때 있을 때 50석 정도를 줄이자 뭐 이런 주장도 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 통일될 때도 합쳐서 300석 정도의 단원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통일을 하고 대비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한 200석, 북한 100석 정도로 300석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통일부 장관. 하는데 뭐 정치 개혁의 핵심으로서 의원 정수 축소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많이 왜곡하는 건데. 그래요? 국민들이 의원들 꼴보기 싫어하고 네. 국회에 대해서 평가가 인색한 거는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고 쓸데없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숫자는 지금 OECD 평균이나 이런 거 비교해보면 우리가 적습니다. 특히 단원제하는 국가들 OECD에서 대부분 인구 4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17만 명당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원제하는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은 한 8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OECD 수준에 맞추려면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를 한 630명 정도로 늘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제안은 국회의원들 특권이나 또 국회의원들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동결시키고 대신에 숫자를 늘려서 일을 많이 하게 하자. 근데 그 제안하고는 지금 전혀 상반된 제안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진행했습니다. 예,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여전히 팽팽해요. 그런데 비례대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압도적 찬성이 많습니다. 비례대표 늘리는 게 그렇게 압도적 찬성이 많은데 저렇게 줄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가 주냐면 비례대표가 줄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방향하고 너무 역행되는 말씀을 당내 합의도 없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정수 줄이라고 항상 주장하면서 망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철수 의원이요. 맨날 반으로 줄이자 그랬거든요. 아니 망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 계속 도전하는데 계속 철수잖아요. 이름은 안철수인데. 아니 그래도 거기는 계속 국회의원이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일성이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0.5선이 어디 일선에 도전합니까? 아무튼 안철수 의원은 의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의원수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달콤하게 들리지만 이제는 이런 거에 현혹될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 내려놓겠다, 민주당 혁신하겠다 했더니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것을 뜬금없이 내놓은 거예요. 이게 여론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30%이고 죽어도 못한다가 50%를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을 때는 아무리 포퓰리즘적 안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거는 무언가 이재명 대표의 혁신과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는데 깜짝 놀라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는 잘못 내놨다. 예. 일단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다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저는 보수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논의를. 근데 원래 4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국회가
자기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런 데서 교착이 돼 있는데 우리 당의 생각은 입장은 이런 거고 이렇게 선거제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이 정도는 우리가 합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이 얘기 다 빠지고 그냥 인원 감축만 나와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정리하면 뜬금포에 갑툭튀다. 예. 아니 왜 정리를 하세요? MC예요? 그거 왜 정리하고 그래요? 네. 국회 안 들어갈 거면 그 제 말에 토달지 마세요. 저하고 함께 들어오고 싶으면 잘한다 자, 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민주당 혁신이 뛰었습니다. 7명의 혁신위원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단어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고 오시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개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 혁신이 일단 우리 국민의힘 두 분은 이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 혁신이 여기에 그 힘이 제대로 좀 실릴까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인즉슨 일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 윤석열 검찰 탄압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 각오하라 이렇게 들려요. 그거 없었는데요? 그렇게 들려요. 아, 들렸다고요? 네, 그렇게 들리고 뼈를 깎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은 잘 싸우는 의원들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환청을 들으시네요. 아 근데 오늘 김용 컨셉 좋아. 정복이 저격수야. 아니야. 환청이 막 들리시나 아니, 봐요. 김 의원님이 깐죽 컨셉 좋아요. 아니 근데 요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아니에요? 저녁 내내 제가 한 몇 군데 전화를 돌렸어요. 당내. 네. 의원들이 나 떨고 있니? 왜요? 아니 이게 그런 의미로 다 의원들은 나라가 받아들인다고? 예. 우리 열심히 안 싸우면 나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공천 혁신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보시는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공천 아니에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제대로 대여 투쟁하지 않는 의원들 살아남지 못할 테니 각오하라. 저는 사실은 옛날에 민주당에도 잠깐 계셨고 또 국민의힘 왜 철새 얘기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훈수두기에 적당한 포지션이 아니냐. 저는 잘 알아요. 저도 이제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망하면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개판돼요. 그러니까 국민만 손해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가 열심히 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한테 정말 좋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심판을 받은 건데 그럼 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반복하시면 똑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혁신할 때 제대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파나 이런 어떤 권력 투쟁성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혁신을 하려면 진짜 칼을 들어야 돼요. 비대위면 그건 진짜 칼입니다. 왜냐하면 공천에 날릴 수 있으니까. 당 지도부 그대로 있고 공천권이 없는 혁신은 애매해요. 그거는 약간 이제 3단봉 같은 걸 든 건데 이 3단봉이 다 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저 혁신위의 성패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에 김상곤 혁신위 때 수많은 정치개혁안을 내놨거든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하면 공천 안 한다. 근데 그거 총투표해가지고 뒤집었잖아요. 이런 게 보통 혁신위의 결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은경 혁신위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어요. 실어준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정말 독심술하는 거예요, 힘을 실어줄 것 같으면 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요? 그게 혁신위의 혁신안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당대표가 혁신위가 강하게 주장하니까 밀려서 그걸 수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줬으면 혁신위에 어마어마한 힘이 실리고 혁신위가 뭘 추진하겠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야 저거 진짜 하려나 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기 장사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안 김용남 의원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뭐 좋은 거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 저녁을 저기 굶었어요.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되면 잘못된 평가를 시청자들이 오류해요. 네. 김용남 의원은 민주당이 뭘 잘해도 칭찬 안 합니다. 민주당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유. 저런 평가는 안 들으니만 아유, 못해요. 사람은 잘한다고 얘기해요. 수능 이슈 뜨겁거든요. 수능 이슈. 수능 이슈. 네. 킬러 문항 하나가 약 1조짜리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업계에서는 그 문제풀이 노하우를 갖다가 강점으로 부각시켜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체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다고요. 네, 교육 현장의 혼란, 이 사교육계 책임으로 여권에서는 목소리를 좀 모아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혼란에 대한 책임 돌리기 하는 거죠. 그 대통령 그 말씀은 시기도 방법도 다 적절치 않았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입될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정말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평가의 영역인데 네. 그걸 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5개월 남은 수능을 이렇게 예측 불가능 상황으로 빠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어제 오늘 사이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슨 얘기가 도냐면 오케이. 킬러 문항 포기하고 준 킬러 문항 학습으로 가자. 이게 사교육 시장이에요, 대한민국은.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한마디 던져가지고 킬러 문항 출제 안 하면 사교육 줄어듭니까? 사교육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냐고. 그러면서 동시에 발표한 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한다. 네. 이거 원래 2025년까지 폐지 방침이었는데. 그랬죠. 그걸 사교육을 조장하는 말하자면 학교 서열화 제도예요. 네. 근데 그건 유지하면서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시험의 난이도 낮춰가지고 사교육 없애겠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뭐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교육평가원장 쫓아내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했던 그 대학교육 담당국장 그 경질하고 이게 진짜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권력기관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마저 관가에 퍼질 정도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사교육비 경감을 얘기하면서 자사고는 존치시키는 이 아이러니를 지적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평준화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인정하는 게 맞죠. 근데 저도 처음에 대통령께서 뭐 킬러 문항 뭐 이런 언급을 하셨을 때 저거는 대통령이 언급하기에는 너무 마이너한 이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모 프로그램에서 킬러 문항을 하나 주고 풀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저희 때하고는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수준이 이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연봉이 100억, 200억이 넘어간다는 일타 강사들의 어떤 먹이사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의 원인 제공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대 수혜자가 사교육업계고 소위 일타 강사 아니면 잘 나가는 입시 학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 당국과 학원가와의 이권 카르텔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 그런 겁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라.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교육 분야에 종사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요. 공정성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해보면. 그런데 공정성이라는 게 내용의 공정성도 있고 절차의 공정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무리하게 꼬아가지고 변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그러한 틀과 가이드라인 하에서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쭉 해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학부모들도 전부 거기에다가 몰빵을 해왔죠. 그런데 전념. 네, 전념을 해왔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공영방송인데 네, 예. 그런데 그런 네. 전념. 근데 예. 네, 전념을 방송에 해왔는데 전념해 주시고요. 예.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금 150일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바꾸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열심히 성실히 그 기준에 맞춰가 준비해온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공정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절차적 공정성을 일단 지켜야 되고요. 하다못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자. 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당장 지금 하자 이러면 엄청나게 혼란을 가지고 오고요. 저는 이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불공정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수능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교육이랑 이런 게 되는 이유가 네. 이게 사교육 시장 때문이 아니에요. 사교육 시장도 문제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그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문제인 서열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게 비전, 일자리, 그다음에 내가 혹시 지금 별로 만족하지 않아도 나중에 노동교육을 잘 받으면 네. 직업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네. 좀 전념을 해주시면 교육과 정치를 버무려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답을 못 찾습니다. 교육을 정치적 언어로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감점입니다. 이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지지율 급락이에요. 지뢰밭입니다. 수능이나 교육에 대해서 얘기는 지뢰가 하나 터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사과하고 빠져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묶으려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 제2의 바이든 난립은 상황입니다. 발언은 대통령이 하고 교육부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탓을 돌렸어요? 사교육계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을 얘기해요. 바이든 날림은 보도한 MBC의 책임을 묻는 것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정봉주 의원님이 사교육계 출신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잘 모르실까 봐.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어학원 운영하셨고 고3 때 성적은 아마 김용남 의원님이 제일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풍성하게 마이너리그. 화요일 밤 더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좋았거든요. 네. 지난주에 네. 참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분은 재밌었습니다. 방송 나간 이후에 반응이 좀 있었나 궁금하네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송을 많이 봤다는 분들이 네. 많았고요. 또 이 박범계 의원하고 축이 잘 맞는다. 네. 박범계 아니고요. 의원하고 박범계. 박범계 박범계 아니고요. 범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렀네요. 윤상현은 이거 많이 보더라고요. 애칭의 별명도 알게 됐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 충청도에서도 많이 봐요. 예. 더 라이브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던데 왜 민주당 편을 두시지 저분? 뭐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당에 가서 아무튼 당을 가리지 않고 소신껏 원칙대로. 아무튼 소신 있는 의원님으로 다시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러면 소신 발언 체크 차원에서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또 영어 연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정말 소신껏 말씀드리면 영어 연설 참 잘하셨습니다. 뭉클하셨군요. 예, 제가 이 과거로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5분입니다. 네. 제가 역대 대통령 연설을 다 들어봤는데 단연코 1등이요? 최고가 윤석열 대통령. 이걸 소신껏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잘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 더 한번 라이브 많이 보시면 본다는 걸 알고 나서 아주 그 충성심이 강해졌습니다. 충성심이요. 정말로 지난번 출연한 이후에 좀 쫑커 없어요. 쫑크라는 거. 혼냈냐. 2030년 엑스포 꼭 유치되기를 바라는데 이태리 언론이 벌써 초를 치더만요. 뭐 70대, 50대, 30 그런 예측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대통령께서 어찌됐든 이것은 국익에 관한 문제니까 반드시 그 영어로 연설한 거, 영어를 잘한다고 한동훈 장관을 픽업하신 분이니까 영어에 또 한동훈 장관. 영어에 무슨 굉장히 한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아무튼 원고를 잘 이렇게 꼬박꼬박 읽으시는데 저는 영어 연설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아이 컨택. 저도 영어를 쓰네요. 그 심사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그분들을 한국말로 하더라도 다 이제 번역기가 있으니까 동시통역기가 있으니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민주당의 우현식 의원도 아주 잘하셨다고 평가하자고 저도 평가합니다. 충분히 칭찬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이후로 뭔 일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통큰 형제의 본질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펼쳤는데요. 한마디 한마디에 고성도 오가고요. 하모니가 남달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사법 리스크, 원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겁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 바로 결정된 주의 주세요. 부장님. 혼자서 말이야 보는 경우야 맞겠어. 현장에 있었던 우리 두 의원님들도 영상으로 보면서 또 웃으시네요. 웃었습니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봤는데 말이죠. 저게 재밌어서 웃겠습니까 지금? 아, 기가 막혀 코가 막혀서 웃기는 거지 지금. 김기현 대표님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전에는 꽤 선동력이 있었어요. 선동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메시지 전달력이 꽤 좋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 아까 그 사돈 낱말 정당 이때가 그 연설 시작하니 몇 분째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시계 체크체크 재봤는데 3분째 되는. 45분 정도 연설하는데 거기에 3분째 될 때부터 이제 시동을 걸었군요. 문재인 정권 비판, 이재명 대표 비판, 또 뭐 민주당 비판. 근데 다 좋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오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을 이제 비판했으니까. 근데 네. 표현 자체가 이게 뭡니까? 반이성적 개딸들의 포로가 됐다. 난장판을 만들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메시지 전달력, 그 선동력도 먹히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한 10분 돼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목 쉬어서 왜 벌써부터 목 쉬어가지고 어떻게 그 메시지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실패한 연설이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 애정이 있었고 또 판사 출신이고 해서 균형감이 있는가 했더니 어제는 저도 보면서 이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교육상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알고 계셨군요. 초등학생이 와 있다는 사실을. 와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고 국회의원 모습에 대해서 송구스러운데 제가 왜 우리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강한 이 전투 하는 사람처럼 나갔나 보니까 그 전날 이재명 당대표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 연설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압구정 정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 정권, 그리고 오포 정권 5개를 포기했다는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포기했다. 이 발언을 듣고 김기현 대표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가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설 내용 자체는 결정적인 변화를 하겠다. 결정적인 변화.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든지 산업화, 민주화,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변화는 보수 정권이 이끌었다. 과거 이승만, 김영삼, 박정희 이런 분들이 이끌었다는 거고 또 앞으로 결정적인 변화도 보수 정권이 나가겠다. 이런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런 모습만 보여지니까 좀 여러 가지 안타깝다. 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연설도 우리를 태행으로 보고 또 김기현 대표 연설도 민당을 태행으로 보고 서로 태행을 보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거 빨리 타야 된다.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 연설 평가가 좀 좋습니까? 이 영남권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남권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아주 이 반응은 좋죠. 그 수도권 의원들은 조금 뭐 수도권 약간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수도권 의원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의원들은 저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호소하는 내용, 오히려 민당보다 한 차원 높게 가는 이렇게 민당을 아우르고 달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실망했다 이렇게 저희가 실망은 안 하고요. 지난 회에 이어서 여전히 확실히 소신 발언을 왜냐하면 범주를 딱 정했잖아요. 영남권 의원들이 우리 당이 많다. 영남권 의원들은 좋아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는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 의원님이시잖아요. 네네. 인천 의원님이.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격조 높은 보수의 연설이 가능한데도 그걸 안 하고 포기하고 저렇게 그냥 뭐 감정을 유발하는 말 그대로 단장을 피는 그런 연설을 하니까 저도 보기가 안타까웠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러시냐.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고 화요일에 김기현 대표가 더 세게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두 분 모셔야 되는데. 한번 모시죠. 다리 놔줄 수 있습니까? 다리 놓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리 놔줄 수 있습니까? 좀 매주 만나니까 뭐 다리야 놓지만요. 그 다리가 뭐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될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잘 이어서 협치돼야죠, 협치. 아유 민주당이 야당이고 다 1년 내내 탄압받고 있는 정권인데 당연히 우리 협치하고 포용하고 통큰 그런 정치하기를 원하죠. 근데 뭐 일방적으로 한번 1년 당해보세요. 그래요? 통큰 정치를 위해서 통큰 형제들이 나서겠습니다. 두 분의 국회. 좋습니다. 멘트 너무 좋은데요? 통큰 형제 하니까 참 거시기 하네. 그 체포동의안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사실 두 대표 연설의 접점이에요. 이 그렇습니다. 예, 불체포 특권 그리고 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서명을 하기 시작했던데 67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서약서에. 윤상현 의원님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까? 오늘 동참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의원총회에 오셨던 분들은 다 동참을 했습니다. 공감되는 전원 의원들이. 저는 아니에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요. 김웅 의원은 뭐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왜 의원들이 이분은 빼려고 불체포 그래요? 특권. 아니 김웅 의원 뭐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불체포 특권 포기의 서약서를 쓸 자세입니다. 법조인이시니까 김웅 의원은 왜 참여를 안 했냐고 봤더니 이거는 불체포 특권은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지 뭐 서명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를 안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의원이 오랜만에 정확한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의총하는데 그거밖에 출석을 안 해요. 하여튼 뭐 숫자가 별로 없어요. 옆으로 세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런데 아니 우리가 원래 숫자가 적잖아요. 그걸 백날 써도 120명은 넘쳤습니다. 근데 그걸 백날 써도 소용없다. 회계 중에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그건 표결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한 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영장실질심사로 소환하며 언제든지 나가겠다의 전제는 비회기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서 뭐 7월, 8월이면 비회기 기간이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가 자신 있으면 그때 내놔라. 카드를 내놓고 구속영장 청구해라. 그럼 나는 당당하게 비회기니까 국회 동의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 법원에 나가서 실질심사를 받겠다. 이제 그런 취지. 국민의 67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포기 동의서를 썼다, 확약서를 썼다라는 것을 각서를 썼다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특권만 누리지 않냐. 최근에 이제 민당의 뭐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포기 각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여야 간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서로 기명투표로 하자. 기명투표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기명투표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타적으로 우리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걸 오늘 또 자랑을 좀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한 10번 이상 독대했다. 전화통화도 수시로 한다. 그런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사실 요즘은 당이 용산에 출장소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거리 두는 모양새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까운 것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당정일치입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때 국민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았습니까? 그거에 벗어는 정말로 퀀텀 점프를 했다. 좋은 거예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이게 마냥 좋은 거냐? 예를 들어서 당이라는 게 좀 역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있고. 그런데 자꾸 이제 여의도 출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식의 게임입니다. 내가 아무리 출장소가 아니다. 또 수평적인 당정 관계다 얘기를 하더라도 수직적인 당청 관계다, 철저소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된다면은 김기현 대표나 우리들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정말로 당이 존재감이 있게 쓴소리, 현장의 목소리도 대통령실, 정부에 전할 용기나 강단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됐잖아요, 지금 임기가. 임기 진행한 지가 1년이 됐는데 10번 넘게 독대를 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다. 제가 의원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정당의 대표랑 10번 독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왜냐하면 수시로 총리와 당대표 간에 또 뭐 주요 당직자들 간에 당정회의가 수시로 있어요. 총리 공간에서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 오기도 하고 그걸로 상당 부분 소위 행정과 집권 정당 간에 소통이 다 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중요해서 당대표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10번씩 독대를 하는 상황이면 사사건건 만기칠람이라고 모든 국회에서 벌어지는 또는 집권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다라는 자기 고백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닌 거고 난 대통령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대통령께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직언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당한 집권 여당의 여의도 출장수 소리 안 들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추가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여당 의원들은 일타 강사를 향해서 범죄다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 위반. 고등교육법 34조의 5에 보면 대학 입시 시험의 기본 방향을 얘기할 때는 교육부 장관이, 주체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시행되기 만 3년 전, 만 3년 전에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지금 그런 여론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얘기는 올 3월 달에 이미 그러한 어떤 방침들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시를 했었다. 올 3월 달이라도 수능 보기 뭐 불과 1년 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할 권한도 없어요.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없애느니 뭐니 하는 것은 시험의 기본 방향과 관련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아니면 준 킬러 문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아주 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대상이 됐다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전부 다에게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만이 3년 전에 올 시험이 아니고 내년 시험도 아니고 3년 뒤 시험에 시행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급조해서 얘기를 하면 소위 교육 현장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교육 물론 안 됩니다. 역대 어느 정부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사교육의 소위 폐행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모르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사교육의 문제점들은 다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얘기하시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교육의 방향을 잘못 가져가는 것이죠.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고등교육법 34조 5항이죠. 5항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방향, 과목 등에 대해서는 4년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 저도 그 법안을 지난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적이 있어요. 3년의 기간을 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수능 5개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혼선을 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킬러 문항은 배제해라. 킬러 문항 배제하고 변별력을 갖춰라. 이게 갑자기 쉬운 수능으로 둔갑이 돼서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공정한 수능을 얘기한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에 킬러 문항 폐지하겠다. 똑같습니다. 여야 방향성 똑같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가지고 아니죠. 킬러 문항 가지고 서로 킬러가 돼서는 안 된다. 여야가 서로 킬러가 돼서는 안 되고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는 측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교육을 절대 악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사교육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게 있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 학교 서울 보충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교육의 문제는 어떤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된다. 입시 제도 문제라든지 또 학벌 위주의 사회라든지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뭐 합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데서 나서고 교육부하고 또 전문가하고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토론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절차적으로 해결하자. 해야 된다. 가르치지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입을 닫을까요? 그 누가 와도 광고 시간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깐느전, 전찬일 평론가, 그리고 최근 화제작이 무려 1999년작 강성진 배우. 아니 이거 뭐 최근 화제작이 아니 99년이라고. 출세작. 아, 출세작이죠. 강성진을 세상에 알린 네. 출세작이 아, 그럼 99년인 최근 거죠. 화제작은 뭔가요? 화제작이요? 주유소 습격 사건 아닙니까? 저 요즘에는 이제 실물이 났다는 칭찬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와서도 그런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예. 실물로 보여드리려고 공연 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화는 딱히 뭐 특별히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작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칸 영화제를 마트 가듯이 가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가셨죠? 22번을 다녀왔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지금 한국 영화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범죄도시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거든요. 지금 범죄도시 3가 예. 거의 뭐 천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번 거 아닙니까? 주말 안에 1000만 돌파할 기세던데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원투는 봤습니다. 아니, 3 얘기하고 있습니다. 3는 네. 제가 좀 바빴어요. 그냥 내일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보고 나올까요 다시? 이런 저녁에 다시 구성이가 나올까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이제 어저께 연락 받았어요. 저 솔직히 성의 없이 섭외하셨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보신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범죄도시 시리즈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현했는데 범죄도시 3를 관객들이 사랑하는 건 뭐 이해하고 좋지만 재미있게 보지는 취향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네. 어쩌다 이런 두 분이 나오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천만을 향해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동석 씨 너무 팬이라서 네. SNS도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분은 저를 안 하고 있지만. 네. 왜냐면 불세출의 배우이기 이전에 네. 프로듀서로서도 엄청난 네. 기획력을 그렇죠,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왜 한국 영화의 위기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만 잘 되니까죠. 작년에 범죄도시 2가 개봉됐을 때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영화관을 다시 찾는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달에 이제 빅4가 개봉이 됐는데 최동훈 도둑들하고 암살의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렇죠. 한국 영화 역대 가장 좋은 흥행 성적을 보였던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는 150만에 그쳤습니다. 외계인이었죠. 외계 플러스인 일부였죠. 외계 잘 그러니까 이제 아니군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개봉된 한산 같은 경우는 700만이면 성공한 건데 명량이 1,700만이 넘었었잖아요. 좀 많이 떨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네. 그런데 올해는 어땠는지 한번 올해는 뭐 살펴보죠. 더 처참해졌죠. 처참하다고요? 네네네. 가령 올해 들어서 네. 100만 넘은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는 3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가령 이제 스위치 같은 영화는 권상우, 이민정 씨. 그렇죠? 이 두 분이 출연했는데 50만을 못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령 같은 경우는 설경구, 이현희 다 1000만 영화잖아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또 기생충이 박수광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의 박혜수. 근데 66만. 이거는 성적이. 처참한 실패였죠. 한국 영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희가 아는 유일한 영화 배우시거든요. 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합니까? 있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접근의 방향이 시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의 수준이나 뭐 어떤 관객의 외면, 뭐 흥행성보다는 극장을 찾는 인구가 줄었다라는 게 위기를 자초한 거 아닌가. 팬데믹 이전에는 4.37이었어요. 이건 세계 1위의 숫자입니다. 근데 세계 1위 또는 2위네. 근데 최근에는 0.8, 0.9, 1위 채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위기인 거지. 극장을 방문하는 수가 줄었다는 게 위기인 거지. 한국 영화가 위기다라는 거는 영화의 위기가 아니라 극장의 위기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영화가 분명히 위기적 징후를 보이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가령 일련의 영화들, 아바타 물의 길 같은 경우는 1000만 넘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슬램덩크, 또 퍼스트 슬램덩크라든지 뭐 스즈메 문단속 이런 영화들은 또
500만 뭐 600만 넘으면서 외화는 또 많이 네, 보네요. 일본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성을 맞아요. 거뒀어요. 그래요.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 영화 한 편을 볼 돈이면 OTT 한 달간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극장에 가냐. OTT 얘기 나오네요. 예, 그리고 네. 개봉작도 조금만 네. 기다리면 금방 OTT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OTT로 영화를 편하게 보는 거기서 이제 그 홀드백 기간이 너무 짧은 홀드백이 뭐죠? 그러니까 원래 그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그다음에 OTT로 넘어오든가 할 때 가령 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보통 한 달 전후면 그냥 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그쪽으로 가는데 넘기는군요. 그것이 결국은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영화 배우는 OTT로 보지 않고 영화관에서 보시죠. 근데 이게 또 취향의 변화, 세대의 네.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MZ세대가 어떤 간섭받기 싫어하는 약간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극장을 가면 무슨 세대든 다 받기 싫어했어요. 극장을 가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강제적으로 보고 있는 걸 이제 싫어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고 잠깐 쉬고 싶을 때 쉬고. 끊었다가 보고. 네, 이 문화가 이제는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익숙해졌군요, 그게. 네네. 근데 그게 꼭 근원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댓글 같은 걸 보잖아요. 네네. 극장에서 볼 만한 한국 영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탑건은 6번 봤다. 그리고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따로 있고 OTT로 볼 영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볼 만한 제대로 된 영화 만들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아요. 진짜. 그런 지적에 아픈 지적이에요. 지적에 경청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국내에서 그런데요. 해외에서는 여전히 한국 영화를 포함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칸에서는요? 네네. 네. 제가 이번에 칸 갔다 오면서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네네. 갔다 오면서 버스 안에서 이탈리아 3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위기다 한국 영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왜? 너희들은 그동안 외국에서 볼 때는 과거에 본 적 없는 그런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니네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국내에서 위기 진단과 네. 밖에서 볼 때는 네. 굉장히 부러워한다라는 저도 그 생각입니다. 네네네. 저도 그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관점이 저는 동감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컨텐츠를 잘 만드는 민족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건 타고난 민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점을 살리지 않고 오로지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서 흥행성, 돈벌이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벌어야지로만 접근하죠.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임건택 감독님과 홍상수 감독님, 김기덕 감독님은 계볼 있는 예술 영화 지금 끊긴 거 이걸 더 위기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볼 때 강정주 씨가 평론가인 저보다 훨씬 낫네요. 아니 뭐 난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요즘 젊은 신인 감독들이 기생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시나리오를 들고 왔을 때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1999년에 데뷔를 했는데 독립영화와 이런 메인스트림 또는 이런 쪽의 어떤 뭐랄까 상호 침투 내지는 좋은 의미에서의 그 다이나믹한 충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더스트리가 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더 도전적인 영화들을 껴안아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려 봉준호 감독과 생각이 같아요. 저는 플란다스의 개를 보면서요. 네. 배두나 씨하고 이성재 씨가 출연하셨잖아요. 네. 주인공으로 정말 기립박수 쳤습니다. 저 상상력.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봉준호 감독님. 근데 그 영화는 사실 흥행은 안 됐거든요. 흥행은 이제 네. 봉 감독도 그렇고요. 제작한 차승재 씨도 그렇고 네, 네. 대박 터질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정말 그런데 뛰어난 이제 상상력. 실패했죠. 그러면 사실, 그런데 사실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서 예. 지금의 투자와 제작 환경과 그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차. 2000년에 개봉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플란더스의 개를 제작했던 제작사 사이더스의 차승재 씨가 살인의 추억에 투자자가 다 반대하는데 나는 봉준호를 믿는다고 투자한 거예요. 모험이네요. 바로 그게 모험이죠. 네. 그렇죠. 제가 욕을 좀 덧붙이면 한국 영화 산업의 세 장을 여한 휘리 같은 영화. 네. 결과론을 보면 다 성공할 줄 알았죠.
그 당시에 삼성 영상사업단의 대리가요, 자기 자리 걸고, 그 당시는 20매덕밖에 안 됐는데. 아, 대리가 자리를 걸었습니다. 그런 보통 용기가 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자리를 아니, 그 정도. 최소 부장 정도는 돼요. 아니요, 실무자가 그만큼. 아, 대리.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의 결단이 결국에 슈리의 성공을 가져온 와. 거고, 저는 인생 살면서 네. 제가 나이가 조금 먹었잖아요. 뭐 네. 지금 한참 이제 청중년인데, 네. 노 리스크, 노 리턴. 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모험을 해야 된다. 네, 이 네. 모험 없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선생님 뭐 TV에 오랜만에 출연해서 그런지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평상시에 제가 좀. 네네네. 아 그래도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 그리고 배우의 입장에서 한국 영화를 또 살려야 되거든요. 네. 제가 1993년에 투캅스로 한국 영화를 외면했던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보러 극장에 나오기 시작했던 투캅스의 연출부 출신이고요. 네. 한국 영화의 소재의 다양성을 열었던 99년도에 주유소 습격 사건에 출연을 했으며 네. 200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1000만을 돌파한 시리미도 이거 제가 너무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방송이잖아요. 예, 과감한 투자, 과감한 모험, 그다음에 신인 발굴. 네. 지금 또 배우 쪽에도요. 지금 전국에 연극영화과가 150개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배우들이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고 트레이닝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조금 신선한 얼굴을 또 좀 찾고 개발하고 네. 그들이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네, 네. 예, 제작자들의 또 역할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작품 하나씩 추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두나 주연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 다음 소위. 다음 소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네.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가득한 네. 진정성 있는 영화이지 않는가 네, 해서 다음 소위를 알겠습니다. 추천하고 네. 싶습니다. 자, 배우가 추천하는 한국 영화도 한국 궁금합니다. 영화를 추천한다기보다는 저는 네. 최근에 이제 그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아니, 조금 영화 뭐합니다만 이야기하세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 네. 1976 할랑 카운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에서 했었는데요.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한 할랑 카운티라는 뮤지컬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고 지금 내일 공연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양재동에 있는 극장에서 아니 그만하세요. 뮤지컬 할랑 카운티라는 작품을 일단은 보시고 네. 여기서 보시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응원하고요. 네. 예. 얼마나 뉴스가 많았습니까? 그 중에서 핵심만 골라 끓여봤죠? 네, 아주 그냥 푹 고아서 소화되기 쉽게 준비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탈당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 불법으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같은데 네.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건의 발단은 벌써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4월에 두 시민단체가 황보승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는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도 요때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 요 두 가지 의혹을 가지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 1년이잖아요. 네. 수사가. 진척이 그렇게 네. 빠르지는 않다. 왜 그런지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수사야 뭐 수사기관에서 뭐 알아서 할 테고요. 뭐 그까진 저희가 모르겠고. 네. 아니 그런데 작년 4월에 고발된 사건이 네. 왜 이제서야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까?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의 페이스북에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올라와서 가폭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라는 분이 그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요. 2020년 총선 당시에 황보승희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람들
그 명단이 있다. 지금 나오는 저 예, 그렇습니다. 66명인데 여기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세연 전 의원.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금액은 총 2억.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센 이름이 들어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네. 황보승희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혼한 전 남편의 하나의 복수극의 시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황보승희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사실 황보 의원의 불륜 문제 때문에 전 남편을 이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황보승희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SNS상에서 황보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보 의원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전 남편이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혼당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니 뭐 폭로 의도는 복수일 수 있겠지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용. 황보승희 의원의 입장과 다르게 전 남편은 황보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를 인정하는 듯한 정황도 담겨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냥 뭐 모든 거 다 폭로하고 끝내자. 마음대로 해라. 정치 자금까지 포함이다. 조용히 해라 좀. 정치 자금. 이 능력 안 내가지고 남한테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어? 깜방 보내라. 네가 내한테 할 게 협박밖에 없어? 화가 많이 나시네요. 네, 이 뭐 녹취만 들으면은 의심이 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내연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카드도 받았다. 돈도 받았다. 그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식의 폭로가 이어졌었거든요. 네. 일단은 황보 의원 쪽에서는 피 흘리고 얻어맞고 멍든 사진을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본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그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국민의힘 당 윤리위에 올랐던 안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계속 조사 중 그런 왜요? 상황이었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네. 황보 의원이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그만뒀어요. 저러한 폭로 사건이 나와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좀 문제 삼을까 아니면 당 윤리위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고 조치를 취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황보 의원이 사진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맞아가지고 가정폭력 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 남편한테 내가 협박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아니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문제가 인식될 수 있어서 그냥 대변인직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끝내가지고 네. 더 이상 문제는 확대 안 됐었죠. 그 이준석 대표 의견이 맞아요. 또 나중에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더 라이브 오기 전에 취재를 했는데 녹음 파일이 한 총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있어요? 예, 녹취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는 황보승희 의원이 먼저 공격을 하는 그런 녹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측 간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골이 깊기 때문에 주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아니 방금 전에 제가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전화해 볼까요? 아니. 믿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금요일 밤에 KBS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맞아요. 방송했었는데 네. 그 생각도 살짝 좀 네. 나고요. 예. 하지만 뭐 저희는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산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세게 해야 되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요거 말고도 탈세 의혹 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타파가 세게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도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 안 쓴다. 예, 이런 불만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조치도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했다. 그래서 탈당하면 끝나는 거냐? 라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은 탈당해가지고 저희가 당무감사도 못하고요.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네.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에다가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제적인 제소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네. 그 이면을
또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PK 혈투가 시작됐다라는 공천 관련해서요? 관점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의 중영도구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 벌써 다른 분들이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공천 신청을 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경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총선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아니, 그 전형적인 음모론인데.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음모론은 좀 경계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여러 분들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황보승희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중에 한 명이 기자들과 만나면서 주위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언남과의 부적절한 얘기들을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을 한 거죠. 야, 중영도 지역 황보승희 이렇게 제끼고 네. 우리 쪽에서 심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저기 자리 비네 우리 쪽 넣어야지 이런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문제 지역구, 사고 지역구가 되니까. 대기실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마사지. 야, 이렇게 마사지를 하네. 이렇게 대기실에 이렇게 또 놀랐습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한테 전화 몇 번 받으시더니 아주 그 순화됐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뉴스 꼬리곰탕에 딱 맞는 이슈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 악이죠. 그래서 또 저희는 정치적으로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학원장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권 카르텔 얘기가 이권 카르텔 현실적으로 그렇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본 것도 있고요. 그분들과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사실은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수능 이슈.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리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배제하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그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이유는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급기야 오늘 운동권 출신이 학원가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이 민주당과 교류한다고 했나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교류가 있다. 네. 이권 카르텔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이름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 실명. 정청래 의원, 박정 의원 이 사람들이 어떤 8.6 운동권 사교육 카르텔의 앞장서는 무슨 3인방 비슷하게 언론에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학원을 했던 건 팩트잖아요. 학원을 했던 건 팩트인데 20년 전에 하고 손 털었다. 네. 손 턴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학원 얘기를 하고 있냐. 저는 정치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자꾸 프레임을 짜가지고 마치 무슨 배후에 누가 있는 것처럼 선동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거. 그리고 여당에서 저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마뜩찮아 하니까 이제 그만들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권 카르텔은 실체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이권 카르텔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이 되게 싫어하는 선전선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선전선동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르텔이라는 것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이권 증명된 게 카르텔 없잖아요. 이제 신고 접수 받는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랑 책임 있는 당국자에 계시는 분들이 이권 카르텔이 문제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특히 어떤 국민의힘 한 의원께서는 아니 어떤 학원 강사가 1년에 1, 200억 버는 것은 대단히 큰
뭐 악의 문제다 막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메가스타디 들어가가지고 그 유명한 강사의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얼마가 드느냐라고 봤어요. 네. 대략 25,000원에서 패키지로 하면 11만 원 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한 40만에서 50만 되고 또 고2도 들을 수 있고 고1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능력대로 돈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유명한 강사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보수의 정신과 아주 위배되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3억 5천짜리 시계 차고 7억짜리 자동차 타고 한 30억짜리 좋은 집에서 사는 거 배가 아파요. 부러워 죽을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불법적으로 돈을 번 것은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 능력으로 버는 거를 세금도 내고. 네, 악마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강조하던 분들이 할 네.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갈까? 지금 86 운동권 나왔지 않습니까? 배후 얘기하지 지금 않습니까? 사흘 만에 네. 몇 단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네. 없어요. 저는 여기서 더 가면 막 북한 주사파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국민들이 웃습니다. 예, 이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매듭을 좀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듭을 좀 지어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무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빈곤 막 이런 것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볼 지점들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꼬리를 끊고 네. 정상적인 교육 개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진지한 논의와 고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여의도 경험이 많은 촉이 좋은 우리 장성철 소장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가야 되겠죠. 어디요? 왜냐하면 끝이 어디입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특정 정치권 세력과 학원과의 이권 카르텔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뭐 세무조사도 하고 네.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는 보여져요. 네. 근데 나중 되면은 결국엔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맥락은 이제 사교육 나빠요인데. 나빠요죠. 근데 또 내놓는 정책을 보면은 사교육을 약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약간 좀 갸우뚱한 대목이 그렇게 있어요. 보여요. 네, 뭐 자사고 존치라든지. 외고, 자사고. 그거 네. 유지하죠. 그 평가고사도 이제 또 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예. 예. 이거는 결국에 자사고로 중학생들이 가게 되는 학원을 또 많이 다니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를 너무나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가교육위원회 있잖아요. 교육부 있잖아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논의해가지고 100년 되게 잘 마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육평가원장은 또 빨리 그 자리를 메워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진짜 정말 혼란이 심각하고 당장 9월 모의고사 앞두고 7월 초에 이분들 다 들어가서 출제위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제위원들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문제 잘못 냈다가 구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속까지 큰일 날 수 있어요. 아유, 구속은. 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문제 잘못 냈다가 혹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돼서 누가 가겠냐 이제 아니, 이런 근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여라도 그리고 또 이주호 장관께서 혹여라도 말실수를 했다면 이거를 주워 담고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남 탓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은 말실수를 덮는 과정으로 본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예. 거죠. 네. 교육부에서는요 이미 뭐 9월달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수능 시험 문제를 개발하고 내기 위해서 500여 명의 전문가분들로 이미 다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안심하시라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참 사이좋게 요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점 찍고 곧 반등한다. 아니다. 바닥은 한참 멀었다. 대체 뭐가 맞는지 오늘 그냥 끝장 토론 한번 해보려고 이분들 모셨습니다. 선수 입장! 집 살 사람들 주목! 하반기 부동산 반등한다. 홍코너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석! 왜 나를 때려? 아니다! 하반기 부동산 더 떨어진다. 지금 사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한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광순의 복덕방 대표 이광수. 두 분들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이제 한판 승부를 겨룰 텐데 두 분 다 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단어 쓰면 우리 어머니 채널 돌립니다. 네. 쉽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쉽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이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이다. 네. 실제 상승 국면인지 아니면 이거 과장된 보도인지 두 분 주먹 한 번씩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3분기에 상승을 시작한다. 이렇게 3, 4분기에 3분기. 예고편 정도로 봅니다. 3분기에 상승 반전한다. 7월에 스타트. 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왜냐하면 최욱 형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최욱이 형이에요? 의외로 형이에요. 의외로. 나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집 아파트가 상승하다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가격이 상승하냐. 저희는 적어놓고 나중에 결산합니다. 그래, 결산하시죠. 3분기에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김광석 교수의 의견이었고요. 네. 이게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거고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그래서 4분기부터 다시 하락한다. 정반대입니다. 4분기부터 다시 하락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근데 잠깐만. 3분기에 상승하고 4분기에 하락하면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이 부동산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최욱은 천재거든요. 주가처럼 어제 급등하고 그 다음날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상승세, 상당 기간 하락세. 항공모함처럼 움직여요. 항공모함 적절한 표현입니까?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죠. 보겠습니다. 아파트 평균 가격의 등락률이에요. 지난주보다 올랐나, 지난주보다 떨어졌나를 보여줘요. 자, 이게 등락률이니까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고 그렇습니다. 파랑색은 전세가군요. 일단 아파트 매매가만 보십시오. 2020년, 21년 정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돈이 이동합니다. 어디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오르네요. 지난주보다 오르고 지난주도 오르고 지난주도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 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22년부터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집값 등락률이 0 밑으로 밑도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하락 국면입니다. 근데 하락 국면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폭락하는 시점 그게 여기죠. 마이너스 0.48%. 이 값이 주택담보대출금리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지난해 4분기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정점 찍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등락률이 0에 가깝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면 플러스로 반등한다는 것이고 저는 이 값이 3분기 중에 0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설명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약간 좀 바람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 시장이 항공모함이라고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이요 9년 동안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8개월 동안 하락한 거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또 바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자산시장에서 또 하나 뭐냐면 저게 0으로 가고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돼요.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쉽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프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매매 거래량이 23년 4월 들어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매매 거래량조차 계절적 변수예요. 무슨 일이냐?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1, 2월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원래 1, 2월에 실업률이 높아요. 실업률이 원래 여름에는 항상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 1, 2월과 지금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22년 1, 2, 3, 4월까지의 거래량과 23년 1, 2, 3, 4월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실 때 뭐냐면 전월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에 4월은 3월보다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죠. 네.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에 4월은 3월보다 증가했죠. 네. 2020년 4월은 3월보다 증가하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로 보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의 계절성이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예, 예전처럼 학군이라고 해서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집값이 싸지면 사고 너무 비싸면 안 사고 이런 거예요. 가격 변수만 중요하군요. 꼭 이사 갈 때만 사는 게 아니다. 아, 계절 변수 없어졌다는데 저 또 속을 뻔했잖아요. 아마 계절 변수가 있다 없다의 찬반 동의를 유튜브 채널에 공지로 찬반을 걸면 아마 동의가 더 훨씬 많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의외로, 요즘엔 계절성이 없어졌고 사람들이 항상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군 수요다, 그다음에 이사 수요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절성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격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군 수요가 안 되는데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사야죠. 이런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반등이 왔잖아요. 이때 집을 산 분들은 실수요자인가요? 아니면 투자 수요인가요? 실수요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실수요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줄어듭니다. 줄어들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실수요자 플러스 투기 수요자까지 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쓸 수도 있지만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재화 보셨어요? 쓰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 명품 가방. 있는데 좀 떨어지죠. 있잖아요. 장롱 속에 있죠. 회원권 있으시잖아요. 알아요. 아니 근데 흔치 않다. 흔치 않다. 좀 밀리니까 그 인신공격이 들어오네요. 저도 좀 이야기를. 밀리니까 좀 바로 인신공격 들어오네. 작가님 왜 저는 판넬을 이렇게 조그만 거 주셨어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투자적인 수요로서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갈수록 투자 목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주식처럼.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그런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공부하면서 먼저 집을 매수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나 투자해야겠다고 먼저 움직여.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수요가 먼저 움직일 것 같죠. 맞아요.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거야. 실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매매가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거주 목적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외지인이 거래하냐 아니면 현지인이 거래하냐. 외지인은 투기성이라고 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사 수요도 있으니까 지방 살다가 서울로 가고 싶고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비중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나름대로 파악해보고자 한다면 관할 시도 외 매수 비중. 붉은색. 그렇죠. 외지인이 거래하냐 아니냐. 근데 전체 거래량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이때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급등할 때 역시 외지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 수요가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게 빠질 때는 외지인이 먼저 빠져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면밀하게 경제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기민하게 움직이죠. 그건 맞아요. 안타깝게도 서민들이 먼저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내일에 급박하니까 경제 현상을 생각하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리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 매수 비중이 시도 외 매수 비중이 줄죠 오히려. 그러다 최근 들어서 매수 비중이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0.48%를 찍고 0에 가깝게 오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야, 합리적인데? 저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근데 거예요. 올라가는 게 너무 완만하고 좀 찔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시작된 신호로 투자 볼 수 수요가 있다. 들어오기 저는 그렇게 시작했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한국의 투자 수요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한국의 투자 수요는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갭 투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보시면 갭 투자가 많았을 때 집값이 급등하잖아요. 네. 아, 진짜 많네요. 네, 이게 2021년도에 20만 명 이상이 전세를 끼고 23만. 삽니다. 와. 그러다가 지난해 줄어들었죠. 네. 가격이 빠지면서. 네. 그런데 올해 더 줄고 있어요. 이미 지표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 갭 투자가 왜 줄어들까요? 전세가가 떨어지죠. 그렇죠. 네.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내 돈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수요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수요가 들어오려면 전세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가 전세가가 높아야 떨어지고 된다.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도 의미가 있지만 저거는 제가 갈아타기 수요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제 전세가 얘기를 하신 김에 네. 3, 4분기에 큰 거 온다. 역전세와 관련된 이 걱정. 논란 많잖아요. 네. 역전세. 그런데 죄송하게도 역전세가 뭔지 깡통전세가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간략히 정의를 좀 해주시죠. 역전세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2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네. 갱신하고 2년 전 가격보다 계약하는 금액이 떨어져 있으면 역전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 전에 10억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전세 가격이 8억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역전세인 겁니다. 그럼 주인이 2억을 내줘야 되네요. 그렇죠. 왜 역전세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냐면 최근처럼 이렇게 크게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우리나라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블랙스완 느낌입니다. 블랙스완이요? 없던 일이 발생하는. 블랙스완 조금 어려운 단어를 꺼내놨습니다. 예, 검은 백조입니다. 네, 나라되니까 알아듣죠. 검은 백조 잘 본 적 없으시죠? 예, 못 봤어요. 예, 보는 순간 우리가 없던 걸 보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현상이군요. 반대말은 회색 코뿔소인데 회색 코뿔소는 멀리서 코뿔소가 다가오는 거 보잖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 회색 코뿔소. 그다음에 모르는 거에서 당하는 거 블랙스완. 네, 알겠습니다. 자, 역전세가 이제 걱정되냐 아니면 역전세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다시피 역전세난이라는 것이 오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초 이때가 전세 가격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정점인 거죠. 네네. 그때에 비하면 상당 부분 전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매매 가격 하락률보다 전세 가격 하락률이 훨씬 더 컸었어요. 마이너스 0. 지난주보다 0.9%나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그전에는 10억에 전세 줬는데 다음 세입자는 8억에 들어온대요. 그럼 나머지 이익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구해? 구해야 되죠. 네. 이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갭 투자자들의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못 만들면 못 돌려줄 수 있다라는 위협. 그게 역전세난인 거죠. 네.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우려가 됩니다. 네. 전세값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네요. 전세가는. 그런데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의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본인 주장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역전세난이라는 표현이 네. 어느 정도로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범위 얼마나 많냐. 두 번째 걱정은 얼마나 크냐. 그래서 범위와 폭의 문제인데 일단 범위로 하면 100만 가구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는 중에서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역전세에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폭도 문제예요. 이건 범위잖아요. 수도 많지만 폭도 크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20% 이상을 돌려줘야 돼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렇죠. 회색바가 전국이고요. 그리고 진한 게 서울이고 이 하늘색이 경기도. 경기도가 굉장히 크죠. 네네. 그리고 서울은 한 10% 정도. 근데 서울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전세가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가격 하락이 큰 거예요. 아하. 네,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이거 굉장히 크다. 근데 이 영향이 2024년까지 가는 겁니다. 2024년.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전세가가 가장 높았어요. 네. 네.
저보고 그러셨잖아요. 전세 비쌌다고. 네.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2022년 상반기. 상반기까지.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이 역전세 문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심각하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없던 일이니까. 심각하게 봅니다. 심각하게. 네, 심각하게 봅니다. 저도 예. 이 부분은 예. 다소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역전세난이 있습니다. 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것이 크지는 않다. 대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 그건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면 사실 역전세난이 불확실성도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맞을 거 알고 맞아도 아픈 건 아픕니다. 아파요. 제가 예. 안 아프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네.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가격을 휘청하게 만들 만큼 강하게 오진 않는다. 집주인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바보입니까? 이런 표현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고금리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대출 껴가지고 전세 사느니 혹은 그거 저축하고 세입자 월세 내자.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세입자의 월세 선호 현상이 쭉 나타났던 거예요. 네네. 고금리 때 상대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있다 보니 전세 수요가 줄었던 거예요. 전세 공급은 있는데 네. 전세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전세담보대출금리 이런 금리는 소위 부동산 금리는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전세 선호 현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싸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우리는 항상 무엇이 유리한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월세 사는 게 유리한가 전세 사는. 근데 전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으니 이제는 전세 사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금리도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전세로 갈아타자. 전세 가격 등락률도 23년 하반기까지 상당 부분 플러스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강한 그런 역전세난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세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연간 18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많으니까 집들이 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폭이 더 큰 거죠. 임대차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장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죠. 이 글로브 가격 떨어지면 생산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된 게 있으니까. 이미 지어지고 있고 예.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빈집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잖아요. 예. 빈집으로 놓으면. 네네. 그런데 빈집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공급을 줄일 수가 없다. 가격이 떨어져도. 네. 그것 때문에 이 역전세가 하락폭이 더 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와 전세의 일종의 교체 수요를 되게 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전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세 살던 분들이 월세로 쉽게 옮기고 월세 살던 분들이 이제 월세 올랐으니까 이제 전세 살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목돈이 너무 크게 쉽지 이동하니까. 않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목돈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빌라에 네. 전세 사기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나 그러면 이제 아파트 살아야지 그러면서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교체, 약간의 벽이 있다. 그래서 공급은 많고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네. 가격 하락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차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100가구가 전체가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100가구 중에 10가구가 월세로 갔다 전세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구만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것이지. 한 10% 정도만으로도. 그렇죠. 90%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월세 살 사람은 월세 사는 것이고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10%의 수요가 이 임차 수요가 네. 결과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변동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 가격 하락폭이 크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큰 겁니다. 한국에 이렇게 갭 투자하는 분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게 낮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전세를 끼고 산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부채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교수님 어떻게 부분은 생각하세요? 매우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본인 채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 죄송해요. 제 채널로 죄송합니다. 네. 진짜 짧게 제가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지표를 어떻게 지켜보면 되는지 정말 짧게 한마디씩. 우리가 꼭 짧게. 지켜봐야 될 게 예.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아, 요거 이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끝났습니까? 자세한 거는 본인 채널 보여드리고요. 네. 저는 매물의 양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파냐. 그래서 향후로 역전세 때문에 많이 팔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고. 근데 최근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네요. 신기하죠. 가격이 오른다는데 왜 팝니까?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 의외로 제 채널을 많이 매도 보고 물량을 있어요. 봐라, 미분양 수를 봐라. 이광수 대표가 저 채널 가서 다시 방송을 하시면 돼요. 이미 했어요. 2차전.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채널 얘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정말 진지한 토론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만들어주세요. 네, 다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저희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